앞으로 50년, 100년 후에도 이건 돈이지, 이건 가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금, 달러, 그리고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미국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실물금이 왜 미국으로 옮겨가냐 저렇게, 이런 얘기도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이란 나라 안에 금도 많아야 되고요, 진짜 돈으로 역할로서 계속 한다면 비트코인 많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도 비트코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100만 개까지 사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저렇게 하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다 따라하지 않을까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이 회사의 가치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제 팁을 드리면, 오늘 이제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어요. 이제 비트코인, 이호석이 너 뭐 비트코인 옛날부터 막 좋다고 하던데 얼마나 자신 있는 거야? 네. 자신 있는 거 한번 얘기해봐, 얼마나. 이런 이제 질문을 제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회사를 공부하면서 받았어요. 네. 제가 이제 그날 아직도 기억나는데 새벽에 공부를 하면서 자꾸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야, 너 비트코인 좋아하면 날 사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네. 나를 안 살 정도면은 비트코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네.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거는 사야 된다라는 논리를 저는 반박할 논리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따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네. 그럼 비트코인보다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가치가 더 저평가돼 있다라고 분석이 된다면 그렇게 좀 파는 거잖아요. 비트코인을 팔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사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는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오르죠. 오를 때. 그리고 빠질 때는 더 많이 빠지죠. 베타가 크다. 베타가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사야 되는 거죠. 왜냐면 2배, 3배 오를 거니까요. 그게 이제 너무나도 로지컬리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심지어 저는 이제 비트코인 레버리지 상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보통 ETF에서 레버리지를 쓰려면 비용이 들어요. 네. 뭐 선물을 이제 넘기면서 여러 가지 롤오버 비용이 들거든요. 근데 이건 비용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비트코인 도 물론 중요하지만 비트코인의 일부는 이걸 통해서 좀 더 초과적인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주식이다.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비트코인 좋다고 하면은 네. 이거는 이제 상승 여력이 별로 없으니까 그 다음 이제 서브 마이너나 알트코인으로. 알트로 가잖아요. 네네. 그거 말고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훨씬 더 좋은 대안이다라는 거죠. 네네. 도대체 어떤 기업이길래? 네. 그 전에 이제 팔란티어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네. 그 팔란티어 이번 실적에 대해서 좀 언급드리면은 당시에 제가 이제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밑에 댓글에 많이 좀 안 좋은 댓글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룰 오브 40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네. 영업이익률과 매출 성장률을 더한 값이 40이 넘어도 좋은데 이 회사는 지난 분기에 81이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분기에 83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비싸요. 그래서 사기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펀더멘탈이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궁금한데 조금 전에 지금 환율 보니까 갑자기 원화가 한 5시, 6시 사이를 기점으로 20원 정도 급락을 했더라고요. 네. 달러 환율이 급락을 했는데 네. 그 달러 원화가 인덱스 강세가 됐다는 그쵸, 얘기죠. 네. 달러 인덱스는 생각보다 많이 안 움직였거든요. 네. 무슨 배경이 있는 걸까요? 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보면은 시작은 대만 달러부터 네. 시작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어린이날 있었던 대만 그쵸. 달러. 근데 대만 달러가 굉장히 특이했던 게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보통은 환율이 난리가 난다, 변동성이 커진다 그러면은 직관적으로 느낌이 그 또 원화가 또 엄청 약세가 됐어? 이런 생각이잖아요. 근데 이번엔 완전히 반대예요. 변동성이 엄청 커졌는데 원화가 강세예요. 대만 달러가 엄청 강세예요. 이거는 뭐냐는 거죠. 이거는 과거에는 없었던 이야기인 겁니다. 환율에 대해서 우리가 원화 위기다, 그 위기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뭐 생각하냐면은 또 얼마나 이제 원화가 뭐 1,500원 가는 거야, 뭐 그거 뚫리는 거야, 이런 걱정만 했었지. 네. 밑으로 된 거에 대해서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인 거예요. 환율에 대해서는 뭔가 방어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방어를 하다가 이렇게 힘을 주고 있는데 이쪽에서 힘을 빼버리니까 이렇게 가버리는 그런 상황인 거죠. 마치
워낙 약세를만 신경 쓰고 있다가 네. 워낙 강세 쪽으로 갑자기 가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이 이렇게 한 그 게임 있잖아요. 거기서 네. 싹 이렇게 피해가지고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닌가.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그 대만 달러 이야기가 나오고 홍콩 달러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중국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대만 달러가 막 흔들린 다음에 중국이 갑자기 알았어. 그러면 뭐 어디 스위스 내가 갈게. 네, 이렇게 된 제네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스위스에 중국의 그 사람들이 가서 앉은 결정적인 이유는 전 이거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환율. 네. 왜냐하면 이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은 홍콩 달러입니다. 홍콩 달러가 그 흔히 말하는 이제 패그돼 있다라고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달러랑 홍콩 달러가 패그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어떤 일정한 밴드 안에서 움직이도록 되어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밴드 안에서 이것보다 올라가면 홍콩 달러가 약세고 이것보다 내려가면 홍콩 달러가 강세예요. 근데 이 그림 보시면 지금 홍콩 달러가 너무 강세여가지고 이 밴드를 이탈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탈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은 홍콩 달러가 당연히 이것보다는 더 약세가 되겠지라고 했던 수많은 돈들이 우왕좌왕 네. 밑으로 쏟아져 내리게 되고요. 환율 시장이 홍콩 달러가 패킹이 깨지게 되면 이 돈들이 지금 위안화를 사겠다고 위안화 강세 쪽으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달러를 뭐 팔던가 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위안화가 엄청나게 강세가 되는 거죠. 좀 위안화 강세되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모든 환율의 움직임은 급격하거나 과격한 건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중국이 지금 그때 위협을 느꼈던 건 이대로 가다가 이게 뚫려버리면 야 위안화 강세가 엄청나게 돼버리면 이거는 그럼 우리 좀 감당이 안 되는데 피곤해지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그러면 스위스 알았어 그럼 가서 제네바 알았어 앉아가지고 얼마 뭐 해달라는 거 이렇게 해주면서 협상이 이제 마무리된 것 같다라는 생각인 거죠. 네. 저는 이걸 보면서 미국이 이거 관세 때리면서도 안 되니까 환율 나 이거 쓸 수 있는데 한번 해볼까? 이런 이제 위협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그럼 든다는 이번에 거죠. 관세 협상이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좀 꼬리를 내렸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너무 명백하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전화도 안 받는다고 호언장담을 네.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협상이 나왔다는 거는 우리가 알지 못한 펜타닐은 겉으로 드러나는 걸 보고 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게 네. 이제 환율 쪽에서 저희가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중국이 협상을 하고 나서 트럼프도 그렇고 베센트 장관도 했던 얘기는 뭐냐면은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고 수요를 늘리겠다라는 얘기를 환영한다 이렇게 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에서 많은 그 함의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이제 좀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아까 제가 이제 이렇게 막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쏟아졌다라고 네. 했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이제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미국이 양털깎기 하는 거를 경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제 달러를 약하게 해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달러 펑펑 쓰게 하고 네. 금리도 낮아가지고 막 하다가 싹 이게 가져간다 그리고 이런 것만 네. 걱정했잖아요. 근데 이게 좀 반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이게 이제 비트코인으로 가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빌드업인데 그 IMF 위기랑은 지금 다르다라는 건데 그 자국의 통화가 강세가 되면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우리나라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원화가 지금 아까 또 강세가 네. 됐어. 좀 뭐 수출 경쟁력이 위기야 뭐 또 걱정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는 총재 입장에서는 다소 좀 숨통이 열리는 그렇죠. 느낌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금통위 할 때마다 하는 총재가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환율이 여기서 또 약세가 되면 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뭐든 네. 약세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 못합니다. 우리 경제 안 좋은 건 알지만 금리 인하 못해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환율이 강세가 되면 할 수 있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위안화가 강세가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급격한 강세는 위험하지만 완만한 강세가 되면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는 금리를 더 낮출 수 있고 부양책을 더 쓸 수 있다라는 네.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결국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또 통화량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이 결정된 것이 이번 관세 협상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다.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의미는 중앙은행들이 인하 여력들이 금리를 더 내리고 생기면서 이제 그리고 늘어나는. 재정 정책도 더 쓰고 네. 이런 부양책을 쓸 수 있는 그리고 그래 쓰는 걸로 가자라고 합의를 본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통화량이 이제 이미 늘어나고 있는데 네.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그 이제 돈들이 어디로 갈지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 네. 돈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근데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돈들이 그 국가 내에 이제 약한 고리로 필요한 곳으로 이제 스며들겠죠. 이제 각 국가마다 좀 상황이 다를 것 같고요. 이 그림은 이제 글로벌 M2입니다. 또 통화량인 거죠. 그러니까 통화량을 3개월 앞당겨서 그린 거예요. 그리고 파란색 선이 비트코인이에요. 네. 글로벌 M2가 증가하면 3개월 후행해서 비트코인이 반드시 거의 올랐다. 일치하네요. 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글로벌 M2를 3개월 후로 땡겨가지고 저기 가보니까 잠깐만 이거 그러면은 15만 불이네요.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지금 비트코인이 10만 불을 넘었죠. 그렇죠. 네, 그럴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그림인 겁니다. 네, 이거는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생각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이 판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자주 보여드리는 그림, 이 세계화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미국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에 문제의 핵심은 이제 중국은 너무 많이 생산하는 거고 미국은 너무 많이 소비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미국이 너무 많이 소비하고 중국은 너무 많이 생산해?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죠. 미국도 덜 소비하고 네. 중국도 덜 생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다 죽자는 거죠. 둘 다 망하겠죠. 그럼 경기 그렇죠. 침체 오고 뭐 난리 난리 나는 거예요. 나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미국도 좀 생산하고 그리고 중국은 좀 더 소비하고 요 그림으로 가야 중간에 만나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중국에서 얘기 나오는 게 그래서 부양책을 좀 써서 시장을 개방하고 소비를 부양하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앞으로 더 많은 부양책을 쓸 가능성이 크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것은 환율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위안화가 어느 정도 강세가 되는 과정에서 중국은 더 큰 부양책을 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중국이 너무 많이 생산해요. 생산한다는 게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중국의 소비거든요. 네. 코로나 전에는 이 빨간색으로 올라가다가 지금은 이렇게 돼요. 지금 코로나 전에는 빨간색으로 생산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더 많이 생산하고 있다. 이게 왜 이렇게 구조가 바뀐 걸까요? 코로나 때 뭔가 있었나요? 이게? 코로나 이후로 이제 중국은 디플레이션에 빠지면서 소비가 침체가 되고 부동산이 가격이 빠지면서 소비 여력이 줄어들었던 것이 리테일 세일즈 그러니까 소비가 감소의 핵심적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산업 생산이 늘어났던 거는 뭐 망해야 되는 거 계속 보조금 주면서 계속 생산하게 만드니까 공장 돌리면서 제조업 경쟁력이 뭐 강화된다 어쩐다 하면서도 결국에는 지금 남아돈다는 얘기죠. 근데 이 그림을 이제 자세히 보면은 이 그림이 계속되면 문제는 뭐냐면은 중국의 재고가 줄어들 틈 없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죠. 어디까지는 그걸 쌓아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생산은 이만큼 되는데 소비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올해는 그러면 내년은 반대가 되고 해야 이게 재고가 줄어들긴 했는데 계속 이 상황이 누적되면 창고가 계속 쌓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고 대방출을 21년 내내 해도 재고가 쌓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물을 보면 옷이 왜 이렇게 싼 거예요? 옷이 몇 천 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팔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가격이면 창고 대방출할 때나 있었던 일을 지금 1년 내내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왜 그러니까 이 그림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동대문에서도 더 이상 뭐 장사를 못 하겠다는 얘기가 아침에 보니까 기사에 나왔던데 그 배경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걸 더 생산을 하는 걸 줄이지 못하겠으면 니네들이 써라. 그냥 밖으로 기어 나오게 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이 너무 많이 소비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빚이 많아졌다라는 얘기죠. 빚이 많아지고 자기의 자산은 없고 빚이 많아졌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또 이제 해결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해결 방법은 이호석이네요. 네. 오른쪽에 오른쪽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요거죠. 제가 이제 소비가 X축, 생산이 Y축 그러면 미국은 소비를 많이 하니까 이쪽에 있는 거고 중국은 여기 있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만나면 관세 때문에 우리가 뭐 소비도 못 하고 이러면 만나면 안 되겠니? 이쪽에서 만나야지. 보자. 이쪽에서. 그러면 미국이 소비 생산 더하고 중국이 소비를 더하면 이쪽에서 만나고 다 윈윈이고 다 좋은 건데 왜 이렇게 안 하니?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합의가 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자면 이게 관세 때문에 안 좋은 방향으로만 서로 루즈 게임만 하던 그 게임이 윈윈 게임으로 바뀐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2018년도 때랑 지금 이제 거의 뭐 7년이 지난 지금 시점이랑 여러 가지 자국 상황이랑 경제 구조 이런 것들이 바뀌니까 저들이 저런
합의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또 통화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네. 또 통화량이 늘어나고 또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게 제조업 강국으로 다시 재도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비를 더 늘린다고 합의를 했다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중국이 소비를 늘리는 걸로? 아니 미국은 소비를 더 늘리고 중국은 생산을 더 늘리는 쪽으로 합의한다는 말씀 아니셨어요? 아니죠. 반대죠. 아 반대인가요? 네, 네. 죄송합니다. 중국이 소비를 늘리고 미국은 제조를 늘리는 거죠. 제조를 늘리는 방향. 생산을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 경쟁력을 뭐 하겠다 그런 얘기인 건데요. 미국도 니네들한테 사오는 거 말고 나도 좀 생산해서 내가 알아서 좀 쓸게. 너무 과잉 소비를 하다 보니까 글로벌 모든 국가들이 우리나라한테 팔아가지고 그거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 아니 니네들이 좀 만들어서 니네들이 좀 써.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그 설 명절 때, 추석 명절 때 뭐 송편을 만드는데 어떤 집에서는 하나도 안 만들고 그냥 가져오는 거 쓰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은 이 집이 안 사주면 이 집이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집들이. 근데 이 집들에서 그 원래 뭐 100을 만들면 50만 먹다가 70 먹으면 30만 팔아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딱 그 그림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또 통화량이 늘어나고 또 비트코인이 올라갈 것 같다. 이게 이제 배경 설명이고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스트래티지에 대한 네. 이야기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회사가 제 이름을 바꿨어요. 스트래티지로. 나는 마이크로한 스트래티지가 아니고 그냥 스트레치지다 이런 네. 의미죠. 바꿨나? 그래서 이제 스트래티지라는 회사명을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B는 됩니다. 당연히 비트코인. 네, 비트코인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트래티지. 이 회사가 얼마나 좀 특이한 회사인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네. 일단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피아트 머니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피아트 머니가 피아트 머니는 법정화폐라고 법정화폐라고 얘기했고 하셨죠. 네. 국가가 이거 돈이라고 하면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 2017년에 기사가 하나 뜹니다. 이 기사 제목이 뭐냐면은 103년 전에 우리가 오보를 냈는데 그걸 좀 수정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오보를 수정하는 기사를 써요. 네.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때 그 영란은행이 거짓말했거든. 미안해. 고친 거죠. 103년 전이면은 1914년. 네. 한참 그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는 당시에 영국에서 돈이 없으니까 이제 국채를 발행합니다. 네. 영국에서 국채를 발행했는데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당시에 국채 발행했는데 수요가 너무 많아가지고 국채가 다 소화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뻥이었던 겁니다. 103년 후에 밝혀진 거죠. 그런데 궁금한 게 공소시효도 뭐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제서야 그거를 그러니까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언젠간 말해야지 하다가 이제 말했는지 어쨌는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103년이 지난 후에 네.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의 이제 기사에 보면 이제 뭐라고 나왔냐면 당시에 영국에서 돈 빌린 거 그거 다 소화되고 네. 뭐 빌려주겠다는 사람 많았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3분의 1밖에 없었고 나머지 3분의 2는 네. 영란은행에서 그냥 좀 그렇게 했습니다. 뭐 이런 거죠. 아니 그냥 좀 찍었어요. 어떻게 해요? 네. 뭐 어쩌라고요? 뭐 네. 이런 거. 전쟁인데 어떻게 해? 그러면 뭐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 전쟁이라는 것이 나면 네. 이게 통화라는 거를 그 투명하게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교훈을 네. 남겼고 그 뒤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잉글랜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장치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철저했으니까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솔직하네요. 그래도 되게 진짜. 그럼 어떤가요?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전쟁에 거의 준하는 수준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은 거의 이제 냉전이에요. 냉전을 이미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이제 미국에서 저기 중국 여자랑 사귀지 말라는 얘기까지 막 나올 정도잖아요. 뭐 소련이랑 지금 상황이랑 이제 냉전이라니까요. 정말 심각하게. 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법정화폐가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게 지킬 수 있을까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라는 것이 일단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첫 번째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3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다라는 거고요. 1970년대 이제 닉슨 쇼크도 마찬가지고요. 또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림을 이제 이 그림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그림은 이제 그 레이 달리오가 이제 그린 그림이에요. 이제 네덜란드 통화가 네. 제국이었을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검정색 선은 영국 파운드화가 네. 제국이었을 때가 있고요. 파란색 선은 이제 미국입니다. 근데 이 그림은 이제 뭐냐면은 1달러로 하나의 그 통화로 금을 얼마나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저게 다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거는 다들 통화가 약세?
통화가 맞아. 약세가 됐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네덜란드 통화가 이렇게 계속 약세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포인트는 이렇게 약세가 되다가 이렇게 돼 버립니다. 이렇게 주식하락. 네. 수직 하락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날 이제 1971년 8월에 닉슨 대통령이 우리 금으로 안 바꿔줄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 종이 달러 1달러는 가치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아니죠. 이렇게 떨어졌죠. 수직으로. 네. 아이 쓰레기 갖다 버려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금으로도 금으로도 안 바꿔준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면서 쓰레기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그림이 이제 이런 그림이라는 거죠. 항상 그 역사적으로 이 피아트 머니는 이런 흐름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야 지금 내전을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똥값이 됐다가 아 다행이다 이러면서 회복됐다가 그 대공황이 왔을 때 또 똥값이 됐다가 아 다행이다 그러면 유지됐다가 그리고 1970년대 네. 금으로 안 바꿔줘 하면서 또 다시 똥값이 됐다가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달러는 두 번이나 이렇게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도 아직까지 여전히 지금 달러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게 신기하다 이렇게 볼 수 거의 있다. 이제 거의 끝선까지 내려왔으니까 버티는 것조차도 이제 버거운 일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달러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공동 운명체를 만들어 놓은 거죠. 전 세계를 공동 운명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약세가 되는 만큼, 달러가 타락하는 만큼 원화도 타락하게. 원화가 타락하지.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연준의 눈치를 본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걸 좀 이제 직역을 하면 이런 거죠. 달러가 얼마나 이제 망가지는지를 보면서 그 정도까지 우리는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원은 지금 이제 그 금리를 더 낮추고 이제 경기를 부양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지금 경기 진짜 힘들지만 달러가 망가지는 것만큼만 하려고요.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다 같이 이 피아트 머니라는 이 돈들은 달러가 이게 낮아지는 거를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보다 위안화가 더 좋아? 유로화가 더 좋아? 이런 거에 누구 하나도 제가 더 낫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달러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차피 다들 통화 가치가 안 좋아지고 타락의 길로 가고 있으니까 그 대안으로 이제 떠오르는 게 이제부터 말씀하시는 코인 시장 그렇죠. 쪽에서 찾으시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뭐 이제 달러가 패권이 끝나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 미국이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도 비트코인은 필요하다는 거죠. 달러도 지켜야 되지만 비트코인도 미국이란 나라가 지켜지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봤더니 2조 달러 정도 돼요. 2.1조 달러 정도. 그 금은 22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10배 정도네요. 10분의 1 정도 되는 거네요. 근데 뭐 저는 뭐 이게 뭐 2배, 3배 정도 해서 20%, 30% 정도는 이번 사이클에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에서 20-30%. 이번 사이클이라고 하시면 얼마나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금의 시가총액의 20에서 30% 정도는 가도 되지 않나. 그 얘기는 이제 비트코인이 한 2-3배 정도는 올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의 시총을 넘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이제 마이클 세일러가 이제 야 근데 나를 안 사? 이건 말이 안 되잖아라고 얘기한 게 이제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비트코인을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다면 네. 그 재무제표 어디다 넣어야 될까요? 이거는 유형자산인가요? 무형자산인가요? 뭔가 화폐도 아닌 것 같고 재고자산도 아닌 것 같고 뭐라고 봐야 될까요? 투자 자산으로 투자자산으로 인정해주면 그거는 이제 자산으로 정식으로 인정해준다는 네. 얘기인데 비트코인을 이게 애매한데 그래서 아니면- 그동안에는 비트코인을 뭘로 해놨냐면은 무형자산으로 인식을 해놨어요. 근데 이 무형자산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은 무형자산은 이게 소위 말하는 감모상각, 임페어먼트라고 해서 손상차손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유명한 연예인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무형자산, 그거를 재무제표에 반영을 해놨다라고 봅시다. 근데 그 연예인이 음주운전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손상차손이 이제 빵이 되는 거면 가치가 없어지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가치가 없어지는 건 손상차손을 하는데 이 사람을 다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줘서 다시 재무제표에 반영해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무형자산은 네. 무형자산은 유형자산과 달리 이게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으로 정률로 정액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네. 무형자산은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해놓고
어느 날 그냥 이 가치가 없어서 그럼 빵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형 자산은 가치가 0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다시 올라가는 거는 안 해준다는 거예요. 회계적으로. 그럼 만약 원래 처음에 유형자산 기재한 장부에 기재한 게 100이었는데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50으로 내려갔고 그 후에 이제 50이 계속 상한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100으로 네. 다시 못 그렇죠.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그동안 그렇게 적용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비트코인 처음에 샀을 때 이렇게 가치가 있었는데 네. 그 다음에 떨어지면 요걸로 인정을 해줘요. 근데 가격이 올라갔어? 그래도 반영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재무제표상으로.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이걸 무형자산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가지고 있어봤자 도움이 안 된다. 얘는 네. 하드게. 그러겠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안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법안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무형자산이 아니라 그 투자 자산으로 디지털 에셋으로 평가받게 되고 그러면서 가치를 평가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뀌었어요. 그게 이제 되게 기업 입장으로서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물론 비트코인을 너무 많이 가지고 가면 막 이 네. 변동성이 커져가지고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있지만 그래도 가진 거 이후로 올라가는 건 반영도 안 해주고 그거 뭐하러 가지고 있냐라는 것보다는 나아졌다라고 볼 수 있다. 변동성은 있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도 그 기회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올라가는 것도 뭐 하고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려는 니즈가 네. 이제부터 커질 수 있는 제도적인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앞장서서 이제 가고 있는데 다른 기업들도 저는 계속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미국 내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이분은 이제 그 마이크 셀러라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입니다. 이분은 이제 뭐 비트코인 빠지면 그럼 나 맥도날드에서 그걸 할까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농담도 하고 맨날 그 트위터에다가 이런 거 쓰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보다 보니까 네. 이 복잡한 그림인데 네. 이거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비트코인을 이제 리파이너리 하는 회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리파이너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제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정제한다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보통 이제 정유회사에서 나와요. 그래서 기름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기름을 끓여요. 그래서 끓이고 몇 도씨에서 나오는 게 있으면은 휘발유로 쓰고 몇 도씨에 나오는 거 있으면 등유로 쓰고 몇 도씨에 나오면 뭐 하고 마지막에 남은 찌꺼기는 아스팔트로 쓰고 이건 뭐냐면 뜯고 씻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툴로 다 활용한다는 거죠. 원유를 그냥 다 그냥 끝까지 해가지고 싹 다 써먹는 거. 이걸 이제 정제한다라고 표현하는데 네. 비트코인을 정제하는 회사다라는 거죠. 비트코인을 100% 활용하는 회사다. 비트코인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가지고 뭘로 하고 막 모든 걸 다 하는 회사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그 비트코인은 뭐 할 수 있는데 뭐 그러니까요. 피자 사 먹어 뭐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려볼게요. 뭘 네. 하는 회사냐면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그 금융 투자의 정석은 레버리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레버리지를 잘 쓰는 게 모든 자본시장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싸게 조달해서 비싸게 운용만 할 수 있으면 이거는 무한대로 반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돈을 1%로 빌릴 수 있어? 근데 3%로 운용할 수 있어? 그럼 이건 해야죠. 무한대로 해야죠. 그냥 빌리면 빌릴수록 2%씩 남는데요. 그게 아무리 작더라도 이 차이가 확실하게만 난다면 레버리지를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최대한 많이. 그러니까 이 본질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이걸 레버리지 비용을 낮추고, 그러니까 조달 비용을 낮추고, 운용 수익률 높여서 이걸 무한히 반복한다. 이 세 가지입니다. 조달 비용을 낮추고, 운용 수익률 높여서 이걸 무한히 반복한다. 이거 세 가지만 잘하면 그냥 떼돈을 버는 거예요.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워렌 버핏이었던 거예요. 워렌 버핏이 돈이 어디 있어요? 홈회사에서 땡겨온 거잖아요. 네. 자기 돈도 아닌데 그냥 레버리지 비용 얼마나 났습니까? 돈 조달하는데 돈이 없어요. 근데 수익을 잘 내잖아요. 근데 이걸 무한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것을 이제 스트래티지는 하고 있다라는 비트코인으로. 거죠. 비트코인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이 그림을 보시면 일단 비트코인 상승한다. 네.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이 방송을 끄셔도 됩니다. 비트코인 상승하지 않는다고 보면 이거를 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네. 상승한다라고 하면 일단 그걸 디폴트로 깔아놓고 이제 들어보세요. 끄시면 안 되고요. 저 2부도 있고 아, 9시에 이제 팔로더머니도 있고. 네. 좀 쉬었다 오셔도 되고요. 네. 근데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이 회사는 주가가 올라요.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주가가 오르면 레버리지 비용이 낮아집니다. 이게 왜 그런지를 설명드려야 되는데 이 회사의 PER은 저기 팔란티어보다 훨씬 심합니다. 네.
팔란티어는 뭐 이게 지금 800배 정도 뭐 이렇게 그래도 포워드로 하면은 한 200배 정도 네.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는 이제 990배 정도. 그러니까 돈을 벌지 않는데 네. 주가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주가가 굉장히 높은데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조달 비용이 굉장히 싸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보통 우리가 흔히 코스트 오브 에쿼티라고 해서 네. 유상증자를 통해서 조달할 때의 비용을 PER의 역수로 그냥 대충 계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PER이 990배라는 얘기는 조달 비용이 0.1%라는 그러겠네요. 얘기입니다. 주가가 비싸면 비쌀수록 이 회사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조달할 수 있는 조달 금리가 엄청나게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신기하죠.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해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받은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회사인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기업 같은 경우 유상증자 하게 되면은 주가가 급락하는 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주가가 네. 급락하죠. 네. 예를 들자면은 이런 개념인 겁니다. 마이크 스트래티지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얼마 전에 포스코 케미칼이 한 10% 정도 네. 유상증자를 했던데 주식의 숫자가 10% 증가한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10%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회사는 10% 조달해도 주가가 안 떨어져요. 이걸 계속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살 거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사면은 비트코인은 오르고 그러면 그렇죠. 주가 오르고 그렇죠. 이게 사이클이 무한히 반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게 낮은 차익 비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들으면 이제 아마 댓글 반응이 좀 예상이 됩니다. 저런 뭐 하는 짓이냐 이러면서 이제 엄청 안 좋을 것 같아요. 자,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언제 그렇게 계속 된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숏이 붙습니다. 엄청난 숏이 붙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해서 네, 공매도가 엄청나요. 네. 이 회사만큼 공매도가 많은 회사는 글로벌리 아무것도 없어요. 논란이 굉장히 많은 회사라는 거죠. 근데 공매도가 많은 게 또 오히려 이 회사의 주가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숏 커버링. 공매도가 많다라는 얘기는 유동성이 진짜 많다는 얘기거든요. 이 회사는 언제나 거래량이 상위 10등 안에 무조건 들어요. 네. 늘 이건 말이 안 된다. 네. 이건 말이 된다라는 것이 충돌하면서 주가의 거래량이 증가하는데 주식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프리미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동성 프리미엄이에요. 네. 거래가 많이 된다는 건 그만큼 비싸게 거래될 수 있다는 얘기고 거래가 많이 되는 것조차 아까 제가 막 리파이너리 얘기했죠. 네. 그것조차 주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서 프리미엄이 돼가지고 주가가 비싸게 됩니다. 그럼 주가가 비싸니까 또 다시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고요. 그 돈으로 다시 또 비트코인을 사면 또 주가가 올라가는 그 그림이 된다는 거죠. 이게 좀 어떠신가요? 뭐 저는 그냥 주가 보니까 설득이 됩니다. 그러면 주가 마이크로 자체가. 스트래티지는 뭐 S&P 500에 들어가 있는 기업인가요? 네.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순위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 순위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중요한 거는 네. 이 회사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 회사를 따라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이거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 먼저 하냐의 싸움이에요. 진입장벽 높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 사업 모델 같은데. 약간. 근데 여기서 진입장벽은 뭐냐면은 네. 강심장이어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CEO가 네. 진짜 강심장이어서 완전 정말 비트코인 무조건 올라갈 거니까 이 비트코인 분명히 여기서 50% 빠지는 일도 반드시 생길 거거든요. 50%가 빠지더라도 나는 계속 산다라는 강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래야 사람들이 쟤는 저 짓을 계속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게 유지가 될 수 있지. 잠깐만 나 이렇게 하다가 너무 쫄려가지고 그만해야 될 것 같아. 네. 그런 순간 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CEO가 되게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혹시 이거 보시고 누가 나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정말 강심장이 강심장. 됩니다. 얼마나 욕을 많이 먹겠습니까? 최근에 지금 비트코인 빠지는 동안에 얼마나 욕을 많이 네. 먹겠어요. 그러나 이거 뭐 아니야. 주주들한테 배임으로도 막 고소당할 수 있을 것 그럼요. 같고 이거를 이런데. 그걸 다 극복하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주 강한 회사야 되고, 근데 이 회사를 따라하는 회사가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생기고요. 뭐 어디에도 생기고 지금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글로벌리 그런 게 추세로 그 약간 나오고 있어요. 뭐 조금씩 하나씩 생기고 있고, 심지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라톤 디지털이라는 비트코인 채굴 회사조차, 보통은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면 비트코인을 얻잖아요. 그럼 이 비트코인을 거래소에다 상장시키거든요. 네. 거래소에서 파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버는 게 이제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인데 이 채굴 업체들조차 비트코인을 스트레스를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물량이 잠기고 있다라는 얘기죠. 미국 정부도 막 살라고 한다고 네. 하지, 어디든 기업들도 이제 살 것 같지. 근데 채굴 업체들도 비트코인을 안 갖다 주지. 그러니까 비트코인 전체 개수는 막 늘어나지 않는데 사겠다는 사람 많아지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비트코인 가격 올라갈 것 같은데 나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하고 싶은데 라는 회사도 많아지지. 그러면 이게 계속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이 수량이 반감기가 있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언제까지나 그거를 계속 사들이면서 주가를 위쪽으로 당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가격이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논리가 전제하에.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공급이 줄어들수록 가격은 올라가기 좀 더 우호적인.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스트래티지가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이나 이런 정보들입니다. 네. 자, 보시면은 마켓캡이 116 빌리언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150조 정도 되겠네요. 사이닉스 그 정도 되겠네요. 네. 아닌가요? 네, 150조? 빌리언이니까 네. 맞습니다. 뭐 150조 정도 될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금액. 비트코인의 규모. 비트코인의 규모는 얼마냐면은 59 빌리언입니다. 그러니까 2배 정도가 더 비싸네요. 주가 자, 여기까지 설명 듣고 나서도 아니 그래 알았어. 비트코인은 들고 있어? 그래 그 정도 60 빌리언 들고 있어? 그럼 시가총액 60 빌리언 정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죠. 120 빌리언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또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네. 거죠. 네. 자, 이거는 이제 뭐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면은 스트래티지 주식 한 개를 들고 있을 때 네. 한 개를 들고 있으면은 들고 있을 걸로 추정되는 비트코인의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양 자체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는 거죠. 음, 지금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그러니까 스트래티지 주식을 하나 들고 있으면 비트코인을 하나 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네. 근데 스트래티지가 주식을 10% 발행을 해요. 네. 그래서 10개를 발행했다 쳐요. 근데 비트코인을 20개 사는 거죠. 주식의 수가 늘어나는 것보다 네. 비트코인을 더 사는 거죠. 왜 그럴 수 있냐? 네. 이유는 간단해요. 조달금리가 그러니까 0.1%라니까요. 그런 조달금리가 그 돈으로- 0.1%인 걸로 피아트 머니 달러를 사가지고 이 달러로 비트코인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주식의 개수, 내가 한 주식을 들고 있을 때 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비트코인의 양은 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공부에서 배웠던 주주가치 희석이 아니라 그렇죠. 주주가치가 더 높아진 재고가 되는 그렇죠. 효과를 낳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굴러간다고 하면 네.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굴러간다고 하면.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 이제 홈페이지 가면은 이제 자랑질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 회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전략을 사용한 이후의 수익률입니다. 엔비디아가 1000% 올랐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3000%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자랑을 하는 거죠. 비트코인보다 지금 몇백 오른 겁니까? 네,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짓을 하는 회사냐 그러면은 빚내서가 아니고 유상증자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그러니까 최근에 또 많이 샀죠. 이 가격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더 오르게 되면 이제 안정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PER로 하지 않아요. 뭘로 하냐면은 MNAV라는 저도 처음 들어본 이게 뭐예요? 밸류에이션 방법론으로 이 회사를 평가를 합니다. NAV라는 거예요. NAV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 회사가 들고 있는 것의 순자산. 인석은 비트코인의 규모 대비 몇 배를 시가총액으로 인정받고 있냐. 아까 60빌리언인데 지금 120빌리언이면은 네. 뭐야 2배네. 그러니까 MNAV가 2배인 거예요. 이 회사는 지금 현재. 근데 이게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한 주식당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비트코인의 양에 비례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 배수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비트코인 개수를 60빌리언인데 지금 120빌리언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계속 이게 반복될 거고 계속해서 커질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100빌리언이 되면은 얘는 나중에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제 300빌리언까지 가야 된다. 이런 논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에 동의하든 안 하든 이런 논리가 있다 보니까 이 회사는 비트코인이 2% 오르면은 4% 오르고요. 5% 오르면 10% 오르는 그런 레버리지 현상이 효과. 자연스럽게 생겨요. 그러니까 뭐 어떤 작용을 해서 어떤 선물을 옵션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가 아니고 그냥 이 회사는 그런 회사인 거예요. 앞으로 그런 짓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이거 되게 머리가 되게 좋은 분이 짜신 것 같네. MNAV. 그쵸. 동종업계 비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밸류에이션 되죠. 싸다 비싸다.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스트래티지 생각할 때 뭐야 비트코인이나 사고 네. 뭐 별것도 아닌 회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치밀하게 비트코인이 깨지지만 않는다면 이건 반박할 수 있는 논리가 없어요. 레버리지 저렇게 해서 하겠다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계속하고 그리고 이거 안 된다고 해가지고 쇼치는 애들 때문에 유동성 프리미엄 때문에 주가가 더 네. 싸져가지고 또 하는 그거 어떻게 이걸 설명하냐고요. 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반박할 논리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의 일부를 좀 팔아서 이게 주식을 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앞으로도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제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시키는 거잖아요. 그건 비트코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이 세상에 이제 돈이 라고 할 수 있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도 아 이건 돈이지, 이건 가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금, 그리고 달러가 패권이 유지되는 가정하에 네. 이게 깨진다면 안 되겠죠? 그리고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미국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달러는 많아요. 달러는 패권을 유지하는 건 그건 따로예요. 그거는 그 따로 논리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 진짜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미국 내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초부터 막 얘기 나왔던 게 뭐죠? 실물금이 왜 미국으로 옮겨가냐 저렇게 이런 얘기도 사실 어떻게 네. 보면 미국이란 나라 안에 금도 많아야 되고요. 비트코인도 많아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치가 진짜 가치의 저장소로 진짜 돈으로 역할을서 계속한다면 비트코인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ETF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돈을 통해서 역으로 그냥 비트코인을 지금 계속 미국 국가 내로 이렇게 이동시켜 놓고 있고 마이크로스트레이트 같은 회사들이 사가지고 또 이렇게 이동되고 있고 비트코인이 미국이랑 국가 안에 있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앞으로의 비트코인은 100% 미국에서 채굴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결국 지금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가치를 저장하는 돈이라고 인정한다면 그거는 달러하고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가치 뭐든지 많이 들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미국에서 이제 비축 자산의 하나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군요. 그것도 이제 법안이 올라와서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의 그 법안도 문제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100만 개까지 사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법안이 언제 통과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통과되면 바로 이제 시행될 일이고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저렇게 하면 이제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다 따라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도 그렇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이 회사의 가치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제 팁을 드리면 네. 이 회사는 오를 때도 많이 오르겠지만 빠질 때도 많이 빠질 겁니다. 당연히 레버리지 낀 그렇죠. 느낌이니까 훨씬 근데 아래로도 많이 저는 빠지겠죠. 이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활용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저는 경기 침체를 해지하는 것으로 이 회사의 풋옵션을 활용하고 싶어요. 근데 이걸 왜 말씀드리면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서 미국 국채가 안 올라갈 것 같잖아요. 요새 분위기가. 네. 근데 이 회사의 풋옵션은 놀랍게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디베이트가 있기 때문에 네. 네. 2027년 만기 풋옵션도 있습니다. 거래가 많이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풋옵션이 만약에 경기 침체가 와서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다 망하고 망하잖아요. 그럼 이 풋옵션이 진짜 많이 오를 거거든요. 진짜 많이 오르겠죠. 그러면 그거를 활용해서 오히려 양방 이렇게 올라갈 때도 했지만 네. 빠질 때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유용한 금융 상품이 어디냐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마이크로스트레티 거죠. 자체에서 나오는 그렇죠. 금융 그 상품이네요. 심지어 S&P 500의 그 풋옵션보다 거래량이 더 많아요. 얼마나 디베이트가 많겠어요 지금 이 얘기가.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